도대체 이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일상 비용은 얼마나 뛰어오른 걸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갑의 구멍, 그 진짜 범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바구니 계산할 때 느낌 어떠세요? 예전엔 3만 원이면 대충 한 끼는 되네 했는데 요즘은 3만 원이 계산대 앞에서 사라지는 돈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도 한 달 전과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범위를 오만만 민 UAE 일부 해협까지 확대하겠다는 지도를 공개하며 강경하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해협에 묶여있는 선박 문제를 둘러싸고 병력과 항공기동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단순히 중동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이 만약 제대로 막히거나 불안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올라가면 우리 지갑은 왜 구멍이 날까요? 우리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전쟁 당사자도 아닌데요. 그런데도 주유소 가격표가 흔들리고 택배비가 오를 조짐이 보이고 수입 물건 가격이 은근히 바뀝니다. 도대체 그 연결고리는 뭘까요? 자, 첫 번째 단서를 일상 속에서 모아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월 평균 150만원가량 유류비를 지출하는 한 물류업 종사자의 사례를 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기름값이 체감상 20% 가까이 뛰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고 호소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개인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출퇴근 한 달 주유비가 20만원대였다가 30만원대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생활이 달라집니다. 점심 메뉴가 바뀌고 주말 외출이 줄고 소비가 급격히 움츠러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 그리고 해외 물류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통계를 보면 5월 초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상 물류의 경우 군사적 위협과 불확실성이 겹치면 운임지표로 자주 언급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지표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지표가 뛰면 무슨 뜻이냐? 기업이 제품을 옮길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소비자가 결제하는 최종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원유가 조금 오른다고 왜 내가 사는 세제값이 오르냐? 운임지표가 오르면 기업이 좀 손해보면 되지. 왜 소비자한테 넘기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사물처럼 추적해야 합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가 어떤 명분으로 비용을 얻는지, 중간에서 누가 어떤 위험을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이는지 이걸 하나씩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단계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수입 생필품,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커피, 올리브 오일, 세제를 기준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10,000원을 결제합니다. 20,000원은 그냥 10,000원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몫으로 쪼개져서 사라집니다. 먼저 제조 원가가 약 3,000원 수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제품과 브랜드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원가가 전체의 일부라는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원자재 조달과 완제품 운송을 위한 해상 운송비. 평소에는 1,000원 수준이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나쁘면 2,500원 수준까지 체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범위로 말하냐? 품목, 계약 조건, 운송 방식, 환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운송비 자체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불안정해지면 시간이 돈이 됩니다. 배가 돌아가면 운송기간이 늘고, 기간이 늘면 재고 비용이 늘고, 재고 비용이 늘면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결제하는 만원에 지연 비용이 섞이는 거예요. 여기에 현지 창고 보관 및 유통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략 1,800원 같은 숫자를 예로 들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의 고정비가 1,200원쯤 들어갑니다. 고정비가 뭐냐? 임대료, 인건비, 시스템 유지비 같은 팔리든 안 팔리든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약 1,000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이 그럼 기업이 남기는 건? 이 궁금해지죠. 이 모든 단계를 거쳐 남는 기업의 최종 순이익은 고작 500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 그림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만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쑥쑥 남겨먹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돈이 중간 비용으로 증발하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오면요.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는 아프고 안 올리면 기업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게 공급망 위기의 잔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진짜 범인을 못 봤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단순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폭발하는 건 단순 비용이 아니라 위험 비용입니다. 여기서 병목, 영어로 초옥 포인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병목이란 특정 통로가 막히면 전체 공급 사슬의 비용이 튀어오르는 현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물류의 대표적인 병목 구간입니다. 좁고 대체가 어렵고 통과량이 크죠. 그러면 작은 긴장도 큰 충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냐? 위험이 커지면 보험료나 운임에 추가로 붙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불안하니까 더 받는다예요. 어떤 비용은 원가처럼 정확히 계산되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은 분위기와 기대가 가격을 흔듭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커져요. 이게 경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 막히지 않아도 막힐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으로 비용이 먼저 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가 아니라 예상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원유는 대표적입니다. 미래의 공급이 불안할 것 같으면 지금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주유소 가격표와 물류비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물류 압박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이 거론되곤 합니다. 다만 정확히 0.5%피 같은 숫자는 보고서와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 단정 대신 방향만 잡겠습니다. 중요한 건 병목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 물가에 압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용량이나 품질을 줄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가격인데 양이 줄고 같은 제품인데 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왜 기업은 이렇게 하느냐?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바로 반응해서 매출이 꺾일까봐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바꾸거나 포장을 바꾸는 방식으로 버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데 왠지 빨리 없어지는 느낌 받을 때 그게 슈링크플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수입사 모두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포로 시장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포로 시장이란 대안이 부족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만 포로가 아닙니다. 기업도 포로예요. 대체 항로가 없으면, 대체 공급원이 없으면 비싼 운임과 보험료를 감당하면서도 물건을 들여와야 합니다. 왜냐? 공급이 끊기면 매출이 0이 되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비교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식적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중동의 해상 운송이 더 비싸야 하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체감이 정반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 특송은 단위가 명확하고 네트워크가 촘촘하고 가격 체계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반면 해상은 병목과 보험료가 붙으면
갑자기 요동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공이 싸다가 아닙니다. 단위가 다르고 서비스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위험이 붙는 방식이에요. 항공은 위험이 있어도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일정한 편인데, 해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붙는 순간 보험료와 우회 비용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전쟁 위험 할증 보험료가 평소보다 몇 배 뛰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곤 하죠. 어떤 보도에서는 10배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불안이 커지면 보험료가 먼저 뛴다. 보험료가 뛰면 운임이 뛴다. 운임이 뛰면 최종 가격이 뛴다. 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다른 시스템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해상에만 기대지 않는 물류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 군데가 막혀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구조, 즉 분산입니다. 병목이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누군가 그 병목을 쥐는 순간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분산은 곧 보험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구조적 문제를 폭로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단서를 잡으려면 2026년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짚어봐야 합니다. 보고서들에서는 분쟁 초기 기간 동안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제적 피해가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숫자는 보고서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공급이 흔들리면 가격이 흔들리고, 가격이 흔들리면 전 세계 비용이 흔들립니다. 미국이 해협 통행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선박 관련 위협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죠. 핵심은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통제력이 단순히 바닥길을 막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에서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빼내가는 구조적 펌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펌프라는 말이 왜 나오냐? 에너지를 넣지 않아도 구조만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목이 바로 그 펌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입 생필품 10,000원 케이스만으로는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가 진짜 내 통장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또 다른 단서를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자주 결제하는 주유 영수증이죠. 이 영수증을 똑같이 분해해보면 우리의 일상 비용이 어떻게 새고 있는지 그 진짜 원인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주유소에서 5만 원 주유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5만 원을 넣었는데 계기판은 생각보다 조금 오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죠? 이 5만 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먼저 국제유가 변동이 있고요. 환율이 있고요. 정유사의 정제 비용과 마진이 있고요. 유통과정의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에는 세금 비중이 큰 편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만 원을 결제할 때 그 돈은 기름 자체만이 아니라 여러 층위를 통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은 왜 빨리 오르고 국제유가가 내리면 왜 천천히 내릴까요? 가격 비대칭성, 로켓과 깃털 현상입니다. 로켓과 깃털 현상이 뭐냐? 가격이 오를 땐 로켓처럼 빠르고 내릴 땐 깃털처럼 느리다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재고, 계약, 심리, 경쟁 구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가격을 먼저 끌어올립니다. 반면 내릴 때는 혹시 다시 오를까라는 방어 심리가 가격을 천천히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가격을 내리는데 보수적이죠. 자,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내 지갑이 뚫리나를 추적하고 있고 답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병목이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 운임과 보험료가 뛰고 환율이 흔들리고 기업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버티고 소비자는 포로가 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배달 용기 단가가 오르고요. 수입 식자재가 오르고요. 가게 운영비가 오릅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유류비가 오르고요. 그 부담이 운임에 반영되지 않으면 수익이 무너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은 장바구니가 매달 조금씩 무거워지죠. 이게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이 우리의 밥상으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해상 물류의 실시간 리스크를 계산하고 대체 항로를 자동으로 우회하는 기술이 도입될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가상의 지구에서 미리 돌려보는 모의 실험이에요. 어느 항로가 위험해지면 어떤 항로로 돌려야 비용이 덜 드는지, 어떤 항구에서 정체가 생기는지 이런 걸 계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병목은 기술로 없애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글로벌 원유 비축과 조달선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험료 급등 같은 충격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바로 때리지 않게 정부 차원의 완충 장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기금, 긴급금융지원, 물류비 급등 시기 한시적 지원 같은 방식이죠. 물론 재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충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중동발 공급망 위기와 물류비용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체감하는 최근 물가 변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뭐가 제일 달라졌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름값이 제일 체감된다인지, 수입 식료품이 먼저 오른다인지, 택배비가 불안하다인지, 여러분의 사례가 쌓이면 그 구조가 더 또렷해집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경제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